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1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진석 부의장과의 최근의 갈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급기야 서열은 내가 위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감정의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진짜 자기 정치하겠다라고 아예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이겼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나를 왜 공격하느냐라며 서열상 내가 국회 부의장보다 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적투쟁.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동맹 관계죠. 북한의 미사일 대응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대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조용원과 김덕훈과 밀당을 하고 있는데 아예 무릎을 꿇고 김정은이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어제 북한이 또 방사포 5발을 서해상에 쐈습니다. 요즘 계속 쏘고 있습니다. 왜 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북한 문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정치. 경향신문 4면이 쓰고 있는 건데 아예 내 정치하겠다, 자기 정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있죠? 함께 보시죠. 이준석, 이제 제대로 내 정치하겠다. 지금까지 자기 정치 안 했습니까? 통합혁신 무한 책임지겠다라는 현수막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1년 간담회를 했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나왔고요. 정진석 부의장에 대해서 계속 이 대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24일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의 얘기가 역으로 세지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윤리위 결정은 어떻게 될지도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박.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급기야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란 말 쓰기만 해봐 이거 가만 안 두겠다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의 엄포가 정말로 무색해질 정도로 수박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수박은 죄가 없지요. 시원한 수박. 우상호, 수박 단어 사용 금지. 이광재, 이전홍은 전대 나오지 마라.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수박 사진을 두고 정말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철험회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험회 해체 논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철험회에서는 지난 한동훈 청문회 때 이모 한국 3M 고성 논란이 인바 있었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철험회.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직 한겨레 신문 3면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OECD가 내년 기름값이 14% 폭등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더 올라요? 국내 경제는 갈수록 먹구름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줄줄이 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우리 중상층과 서민층도 서서히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러다 큰일입니다. 장보기도 겁나고 기름 넣기도 겁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분 좋은 한 주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대학교 교수죠.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1시간 반이 넘는 장장 긴 시간 동안 이 대표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당 당대표의 자기 정치. 민들레는 일단 스톱.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서운한가 봅니다.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선거는 내가 이겼다. 나를 왜 공격하냐? 라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예 자기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제가 당사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의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살짝 정진석 의원을 향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좀 앙금이 남아 계시는 건지.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싫어했으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요.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적어도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다는 건데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팔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격정의 90분간의 이 대표의 토로였습니다. 거침없다. 역시 MZ세대 대표답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기 색채를 더 강하게 띠겠다. 자기 정치하겠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이 격정의 90분 회견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윤핵관, 친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위부답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다. 정지석 부의장. 한 친윤계 의원. 이 대표 주장에 대응하면 당내 갈등 논란만 키울 것이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일종의 싸움을 걸어오는 걸 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나이는 많아도 서열은 내가 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나이가 더 있으신 국회 부의장과 당대표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열상으로 당대표가 위입니다. 근데 그걸 정치 선배 무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고 그 논란이고 왜 계속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이 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논란을 끌고 있는 한 축의 큰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당대표의 여당 대표의 패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의 불씨라고 보십니까? 평가가 사실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일단 김병민 전 대변인님, 대선 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사실은 필드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대통령의 24시간을 밀착했잖아요. 이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선하고 지방선거 이긴 공은 나에게 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에서의 이 대표의 어떤 공적. 이준석 대표 고생 많이 했죠. 예. 독특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새롭고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공이 있는데 그 공에 못지않게 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 중간에
당대표의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나갔던 모습들 때문에 윤핵관과 갈등 때문에 2번 정도. 그걸 2번 정도의 그런 갈등의 국면들이 있으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국회의원총회장소에 나타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부인할 수 없는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맞습니까? 그때 당내에서 이 대표가 윤핵관과 더 나아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 때문에 선거를 드롭했잖아요. 당대표 직무를. 예. 그때 그 행동 때문에 선거 질 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현장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선거에 몸을 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의 상황으로 그 당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지켜봤던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치면 무명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전쟁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선거를 이겨내기까지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높은 공을 평가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모든 공을 대표에게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선거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끌어냈던 나머지 당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멀리서 보고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내가 이겼다고 그 공을 과시했지만 결국 훗날 자기 정치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하고 본인뿐 아니라 당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선거 승리하고 자기 정치에서 당을 어렵게 했다. 누굽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 대표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공을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지선까지 본인의 공으로 선거 승리를 얘기했던 정치인이 추미애 전 당대표,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대표요?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선거 승리했을 때 당대표였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의 당대표였습니다. 그 선거 승리의 공이 추미애 대표에게 있는가? 추미애 대표도 공이 있었겠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적이 합쳐져서 대통령 선거와 지선 승리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자칫 잘못 나만의 공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정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는 순간 그 마지막 말로가 얼만큼 좋지 않았는지를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자기 정치라는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밖으로 나갔던 이준석 대표가 떠올라서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부터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했던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남의 정치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색채를 강하게 하겠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 혁신하면서 젊은 정치 폭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면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들은 여러 우려들을 낳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터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처음 이준석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 올렸던 그때 그 심정 따릉이를 타고 국민들과 함께 민심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지하철을 탔던 그 이준석 대표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애정어린 조언과 함께 과하면 추미애 된다라는 돌직구 발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나이는 많아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국회 서열이 당대표가 부의장보다 높습니까? 좀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이제 입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의전 서열 뭐 2위, 3위에 해당하는데 부의장이라 직접적으로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 대상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 국회 부의장은 입법부입니다. 그렇죠. 입법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조직 안에서 그런 것이고 정진석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틀린 이야기죠. 의전 서열이 꼭 당대표가 높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때는 의전 서열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높은 것이죠.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저렇게 뭐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맞나 싶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든 선거 승리에 뭐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은 분명히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또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예. 지금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이 남북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에 조금 더 천착하는 것이 맞지. 누가 선배인지 그 국민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당서열 누가 더 높은지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천하람 위원장 혁신 위원회 1호 멤버가 와서 돌직구에서 또 한편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이 어리다고 좀 차별받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천하람 위원장의 변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열은 내가 높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의전 서열을 갖고 대거리를 하는데 유치한 꼰대짓이다라고 전효옥 전 의원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분명 이 국민의힘 내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고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선거에서 제한적이고 오히려 20대 여성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론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번 그 기자회견 격정의 90분간 토로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 갈등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흥미로운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제 선거를 계속 제가 대선 때부터 기표방송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슨 선거 같아요. 32대 51. 근데 이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투표가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둘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준석 책임 32, 윤핵관 책임 51인데 김수영 교수님 그 기자하셨잖아요. 이거 여론조사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윤핵관의 책임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이준석 대표가 갔을 때 정진석 의원이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 갈등이 불거졌는데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를 간 것이 좀 뜬금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갈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발족했는데 혁신위 발족 자체는 어쨌든 신선하고 좋은 시도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공격할 수 있는 약간 빌미가 좀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틀어지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꼬투리를 잡을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윤핵관 혹은 정진석 의원이 뭔가 발목을 잡았다, 비판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윤핵관의 잘못이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32%나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여론조사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실시돼 봤는데 당 내에서 어떤 개파간 혹은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는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여론조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SBS 겁니까 이거? 네, SBS에서 실시를 한 건데요. 사실 여론조사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선거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하는데 예. 당내 갈등 중에서 누가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시시콜콜한 질문은 잘 안 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흥미로운 분석이긴 한데 이게 약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짜장면, 짬뽕.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또 비슷한 이게 느낌도 여론조사로 누가 잘못했다라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론이 윤핵관이 잘못이면 무조건 윤핵관 잘못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흥미롭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 시선이 좀 더 지배적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불거졌는데 저는 좀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치달은 것, 계파 싸움이라든가 어떤 헤게모니 싸움은 어느 당내에서나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게 저는 좀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안 좋다. 뭐 기차는 간다라는 발언도 그랬고 육모방망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뭐 굉장히 과격한 언사들, 뭐 개소리, 싸가지, 뭐 추태 이런 아주 그냥 막말까지도 계속 그 나오는 이런 집안 싸움을 국민들이 다 예.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국민들의 실망이 아주 크고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국민들 지금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집안 싸움까지 다 드러나게 보게 하는 것은 정말 보기 싫다. 그런 점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그냥 소위 부답
그냥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차라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 정진석 부의장은 더 이상 갈등을 안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정진석 부의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도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된다라는 김수영 교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24일에 예정돼 있는 국회 윤리위의 성상납 의혹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24일에 윤리위가 예정돼 있는데 뭐 예컨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면 뭐 징계 수위가 있을 테고 뭐 어떤 겁니까? 만약에 징계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발끈하면서 사실은 너 나이 몇 살이야? 또 당신은 그럼 직급이 뭐야?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행동, 90분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기의식이다. 이 징계가 정말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나의 리더십을 타격을 내서 나를 당대표에서 사퇴시키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흠집을 내려는 세력이 모종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절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는 겁니다. 예. 사소해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비판했던 것도 이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 흔들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반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출직이고 임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마땅한 어떤 권한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중도에 이것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 징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법적인 소송은 불사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만약에 징계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내려진 징계라고 반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징계 결정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신 정당들 보면 당대표를 선출해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대표 흔들기, 비토하는 세력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비토하는 세력들을 보면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말로 좀 어리다고 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준석 당대표니까 더 비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용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돼서 이준석 당대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큰 모습, 예. 배포 있는 모습 또는 통합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야지 본인의 리더십이 당대표 끝날 때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준석 당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 내려오면 사실 국민의힘에 설 자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더 강하게 버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포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병미 대변인, 국민의힘 당 안에 계시니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대목이 이 대표는 누군가 나를 흔들려고 예. 이 윤리위 재소권까지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급기야 만약에 뭐 징계가 결정된다면 이 대표는 반발할 거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주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누군가의 음모로 당대표를 흔들기라면 그건 잘못된 일일 텐데 윤리 재소와 윤리위의 어떤 24일 예정이 예. 이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좀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윤리위에서 보겠다라고 된 겁니까? 당내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음모론의 핵심은 이제 2년 뒤에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총선의 공천권을 지도부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 임기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으니 신속하게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 지도부를 세워야겠다는 게 이런 이준석 대표 윤리위의 음모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있긴 있군요. 근데 이 음모론이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 지금 만약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오게 되고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당대표의 남은 잔여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잔여 임기를 채우는 지도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총선이랑은 무관하다. 총선의 공천권이랑 아무 무관하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 끌어내리고
그 번거로운 전당대회를 한여름에 치러가면서 한 1년도 채 안 되는 임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무슨 실익이 되는가? 아, 지금 당대표를 바꿔도 예. 새롭게 되는 당대표가 공천 권한이 없다. 아무런 실익이 없고요. 이준석 대표가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지내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대표로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했던 당대표를 하더라도 2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얘를 한국 정치에 크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윤리위원회를 이준석 대표 흔들기로 바라보게 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예 없는 사실을 가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녹취 파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유튜버 방송 등을 통해서 회자되면서 당에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의 녹취됐던 내용들이 유튜버 방송 등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나서게 되는데 성상납 의혹 관련한 그렇게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 당대표의 녹취록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준석 대표에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있으면 함께 포용하는 노력을 이준석 대표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 당 소유상 이준석 대표가 제일 높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는 당대표 위의 권한을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됩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면서 밖으로 나가서 돌고 있었던 상황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저 멀리 울산까지 선거 중간에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고자 포용을 하고 그로부터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밖을 나가서 있게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포용을 2번을 하게 됐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당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 말대로 당 서열 1위의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사라면 당내 많은 갈등과 불안의 그런 소지들이 있을 때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왜 이준석 대표는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일 과연 윤리위가 어떤 결정 나올지가 우리 정치권에 아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결과겠군요. 24일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핵관 장제원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다는 소위 민들레 모임을 두고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공식 당정 협의체가 있잖아요.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자칫하면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가 있는 모임이라 그러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에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성동희 의원과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영어 썼어요. 브라더 이즈 브라더. 문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라더 이즈 브라더. 제가 이제 성문 기초 영어에 따르면 문법은 일단 뭐 맞아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 뜻이 그 뜻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일단 장제원 의원이 대승적으로 잘 물러섰다라는 평가도 당내에서 나와요.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간의 또 다른 어떤 갈등에 조금 단초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브라더 이즈 브라더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게요. 형제는 형제다라는 뜻인데 저런 표현을 잘 전 본 적은 없어요. Once brothers, always brothers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고요? 원래 맞는 말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말이 저렇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자기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고 아무리 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미안한 말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개파 정치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 보기에 안 좋으니 이제 권성동 대표도 이제 그런 거 좀 자제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대표의 그러한 자제하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민들레 모임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이제 봉합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올린 말이 브라더 이즈 브라더군요.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그 뜻은 아니죠, 브라더 이즈 브라더가. 저는 잘 솔직히
저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윤핵관 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모양을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도 우리들의 유대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갈등을 빚는 것 같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봉합하는 식으로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안타까운 건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는데 윤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했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 대표는 훈수를 뒀습니다. 이게 묘하네요. 갈등의 한 축, 또 다른 갈등의 큰 갈등의 한 축이 이준석 대표인데 또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다른 어떤 작은 갈등의 한 축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하는 모습, 굉장히 좀 복잡한 당내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민들레가 그래서 출범 연기 가능성까지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당이나 정부의 도움만이 갈등 요인 돼서 안 된다.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일 텐데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당내 갈등을 보셨다면 이번엔 민주당 내에서의 당내 갈등 또한 굉장히 치열합니다. 급기야 비대위원장이 특정 용어 사용 금지를 내렸는데 이게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박 사용 금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박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엄포를 넣었습니다.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기만 해봐 가만 안 두겠어. 들어보시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공격적 언어들을 쓰면 안 돼요. 다 소중한 당의 구성원들입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이?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심지어 우리 당의 대표라신 분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몸을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수준들 떨어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특정 진영을 향한 공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친 이재명계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 이낙연 계 의원들을 비판할 때, 조롱할 때 수박이라고 씁니다.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아, 이낙연. 속은 빨개. 이낙연계 수박이야.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친 이재명계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 갈등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SK계로 분류된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을 꺼낸 뒤 수박이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아예 SNS에 수박 사진을 올립니다. 시원한 수박 사진을 크게 올리면서 아우 수박 맛있다. 아우 수박 정말 맛있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다.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야, 이 묘하죠? 이재명 비판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너 수박이야! 속은 빨개 하니까 이원욱 의원이 여름엔 수박이 최고다. 수박 맛있다. 그러자 이를 본 또 김남국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김남국 의원이 공격을 합니다. 수박 사진을 올린 이원욱 의원을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시비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며 화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의 화를 유발했다라고 이원욱 의원을 김남국 의원이 저격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을 언제나 높이 모셔야 할 분들이다 라고 친 이재명 지지자들을 향해서 추켜 세웁니다. 언제나 높이 모셔야 할 분들의 왜 화를 유발하느냐, 수박 사진 왜 올렸냐, 뭔 수박이 최고냐 라고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이 다시 재비판을 합니다. 제게 수박이라 하시니 필요하면 대표 수박이 되겠다 말했을 뿐 정치 훌리건 편드는 건 친 이재명 철험의 해산을 권유드린다 라고 철험회를 건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 보실 철험회 해산 논쟁까지 이어지는데 전재수 의원님,
여름엔 수박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죠. 아, 수박이 최고다. 전재수 수박이 최고.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농담입니다. 전재수님 말씀. 아닙니다. 아니면 말씀하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민주당이 파란 색깔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당 색깔을 빨간색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이제 빨간 게 이제 수박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수박이라 표현을 쓰면 상당히 이제 그 모멸감을 느끼겠죠.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니냐, 국민의힘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 이제 뭐 간첩이라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언쟁을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두 번의 선거를 내리지고 난 뒤에 평가를 잘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혁신을 잘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뭐 쓸데없는 수박 논쟁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원우 의원도 지금 이제 삼선 의원이거든요. 예. 김남국 의원은 이제 초선인데 이게 선수를 떼고서 논쟁을 하는 것은 좋으나 비본질적인 내용 가지고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이제 수박 사진을 올린 것을 비판하면서 왜 귀중한 지지자들의 화를 돋구느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은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왜 조롱과 화를 유발하느냐라는 게 비판 포인트인 거군요. 김남국 의원의. 정치가 이제 풍자해악이 있는 분야긴 한데요. 사실은 애꿎은 수박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사실 좀 그래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요. 유치하다. 수박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수박 예. 논쟁이 있어서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을 공격할 때 수박을 빗대는데 수박은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요. 과일인데 손정희, 굳이 수박은 정말 좋아. 정치권에서 수박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한마디로 계파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조직이 있으면 그 내부에서 뭐 3, 3, 5 친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게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국민들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계파 갈등을 넘어서 어떤 권력에 대한 다툼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민주당에서 수박 논쟁을 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수박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되면 괜히 또 수박 농사 짓는 분들은 마음 졸일 수 있거든요. 뭐 수박 안 사 먹어, 뭐 혹여 수박 비톤, 뭐 옛날에 뭐 특정 커피 브랜드 안 먹어 했다가 안 먹겠다는 모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 브랜드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 나와서 비판받기도 했잖아요. 수박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생각해야 된다. 손정희 변호사님의 따뜻한 마음. 철험의 해산 논쟁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철험의 해산 하느니 마느니 그 논쟁 함께 보시죠. 이원욱 의원이 철험해나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도둑이다 라고 발끈합니다.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이원욱 의원을 향해서 하는 말 같아요. 개파 해체 선언 생뚱맞다. 영구처럼 개파 없다 하면 사라지겠냐. 도둑이 선량한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 그러니까 철험해는 선량한 시민이고 철험해를 해체하라라는 이원욱 의원 등은 도둑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 동료 의원들은 철험해를 이재명 지지 모임으로 알고 있다. 철험해 누구도 훌리건들의 행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걸 보지 못했다. 검수완박 추진 때 문제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당 내에서 검수완박 때 철험해 잘했냐? 라는 비판까지 이원욱 의원은 합니다. 이른바 철험해 해산 논쟁인데 철험해 하면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은 철험해 소속 의원들의 최근 언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상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은? 제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연락 되는 소리라는 거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이제 철험 해체를 두고서도 치열하게 논박을 벌였습니다. 너가 도둑이다. 철험에 해체하라. 이런 갈등인데 다른 당 문제긴 하지만 김병민 대변인께서 봤을 때 네. 철험에는 선량한 시민입니까? 아니면 도둑입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 철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막강하다. 예, 왜냐하면 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를 기점으로 철험의 활약으로 한동훈 장관은 일약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였던가요? 보니까 4%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시작하자마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섰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저 철험회 멤버들의 청문회에서의 맹활약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예.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방송 후에 올려놓을게요. 네, 뭐 지난주 우리 조직부실에서 방영을 다 했던 내용인데요. 네. 지난날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의 맹활약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또 좋은 계기를 만들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득 2016년도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안철수 대표의 탈당 이후로 당이 갈라지면서 거의 공멸 위기에 직전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게 되고 그랬죠. 그때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정말 가열찬 컷오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일에 대한 혁신이 없었으면 당시 2016년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철험의 해산 논쟁은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개파 해산 이후 다음 총선 공천에서도 이들에 대한 출마 여부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이 시작된 거라 민주당 내에 대한 갈등 구도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 어렵다라고 좀 바깥에서 평가가 됩니다. 예, 사실은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갈등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갈등 구도와는 조금 다른데 보통 이제 친문 대 친이의 갈등이었다면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 친이를 다 비판했었거든요. 최근에 SK 그 당내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친정세균계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이원욱 의원과 친 이재명 의원들 간의 갈등이 또 다른 어떤 갈등의 구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문 윤영찬 의원과 철험의 이수진 의원 간의 갈등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이수진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막 반대하고 언론개혁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래요. 모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이. 울면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망쳐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걸 왜 밖에 있던 경기도지사를 했던 바깥에 있던 양반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운다. 당원분들이 모를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닙니다. 아, 큰일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한 방송에서 윤영찬 의원을 암시하면서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에서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각 사회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던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뭐 언론 개혁이었지만 저희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했었던 언론 개혁을 윤영찬 의원이 당시에 반대하면서 울면서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라고 반대를 했었다라며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수진 의원이 비판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윤영찬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 당 한 의원이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청 출신 의원이 울면서 언론 자유 달라며 언론 개혁을 반대했다고 한다.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런 분들과 같은 당으로 정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며 사실 무근이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정치 못하겠다. 라고 이수진 의원, 철험의 이수진 의원을 비판합니다. 이낙연과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 저주 내용 담은 시꺼먼 문서들이
지방선거 내내 사무실 팩스로 날아들어 사무실에 복합키가 고장났다, 착잡했다라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수진 의원의 이 주장, 윤영찬 의원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갈등은 또 어떤 갈등입니까? 어쨌든 친문과 친명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수진 의원 어떻게 보면 철험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고 굉장히 강경파죠. 근데 지금 철험회 해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험회, 사실 개파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당이든 언제든 간에 개파를 형성하고 그 개파가 권력 다툼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개파 정치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철험회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청문회에서 너무나 큰 잘못, 실수들을 해서 사실 지방선거의 패배로 직결되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책임도 있고, 또 팬덤 정치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니다, 나는 짤짤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계속 피해자를 한 번 더 괴롭히는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계속 최강욱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팬덤 정치에 기대는 정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강경파가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사실 민주당 내에도 얼마나 건강하게 자기 비판하고 성찰하고 개혁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철험에 굉장히 강경하고 어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선에서도 패배하고 이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철험회에 있는 그 이수진 의원이 사실 무근인 얘기를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SNS에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 이수진 혹은 철험회의 팬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을 계속 SNS나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이제 보내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런 사람과 어떻게 당 내에서 같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민주당 내에 같은, 어쨌든 당이라는 건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이수진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주장처럼 윤영찬 의원이 울면서 당내에서 뭐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윤영찬 의원처럼 전혀 뭐 사실 무근인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 당대표 출마가 맞냐 그러냐를 놓고서부터 사실 민주당 내에 개파 갈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적절 56.1, 적절 35.2.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훨씬 넘게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56.1로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돼야 한다가 66.1, 부적절하다가 29.9. 전재수 의원님,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괴리돼 있다. 이런 점이 좀 민주당의 고민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과 민심이 하나가 되면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당신과 민심이 이제 조금 이제 괴리돼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당심이라는 것은 민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갑니다. 지금 전당대회까지 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전에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전당대회 전에 요즘에 이제 현대 정당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당들이 캐치올 파티라 그래서 이제 대중정당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 선거를 할 때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이나 받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대의원이 45%고 그다음에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이 10%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5%. 이래가지고 지금
90대 10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 당내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민 여론 한 50%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잡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다 차치하고 당원 50, 국민 5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원 30, 국민 7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우상호 비대위에서 시작을 했고 전당대회 되기 전까지 이 부분들은 예. 좀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돌직구쇼 제작진이 재빨리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로 띄울 수 있는 제작진 많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4%로 장내 정치 지도자 선도. 요것도 사실은 좀 독특한 여론조사예요. 뭐 임기 초반에 차기 대권 주자 이것도 아니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지도자 뭐예요? 뭐 당대표입니까? 뭐 시장입니까? 대선입니까? 애매한 여론조사 타이틀로 한동훈 장관이 4% 나왔다. 아까 이 부분을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언급해서 궁금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로 여론조사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있다. 그리고 이 국정원에 있는 정보 공개하면 이혼당할 의원들이 있다. 하태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큽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 대통령 내외가 최근 해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팝콘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허니 팝콘하고 갈릭 팝콘, 카라멜 팝콘, 오리지널 팝콘 이렇게 네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즈는 없어요? 네, 치즈는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카라멜 드릴까요? 카라멜하고 갈릭?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그 생명의 그 소중함과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나 산책이나 여러 가지로 시민 소통 많이 하시는데 신경을 갖고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김병민 대변인,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잘못했습니다. 팝콘을 고를 때 윤 대통령이 허니하고 갈릭하고 반반 섞어서 주십시오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허니가 싫은 거야. 치즈 없나요? 결국 카라멜을 선택해서 윤 대통령이 황급히 그러면 그 카라멜하고 갈릭하고 섞어서 달라고 물어봤어야죠, 와이프한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럼 갈릭 먹을래? 자기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바로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자마자 한 발 멈칫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배려하는 모습. 어제 그 농담이었고 네. 이 브로커 영화는 아주 특별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두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로 정말 어려웠던 영화계, 문화산업계에 한번 좀 흥을 돋굴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보수 정당의 지난 2017년 역사를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몸담았던 분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거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함께 했으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집권하고 나면 그다음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관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을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를 당시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제가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지원과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한 단계 더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줘서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그 예화가 김병민 대변인이 말한 일화가 윤 대통령이 이제 송광호 씨와 정우성 씨를 용산공원으로 초대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우리 영화계 아주 큰 임원택 감독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영화관에서 뵙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더 저 영화에서 뵙는 거 보는 거보다 훨씬 더 날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짜 존경한다라고 MBC가 공개했던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유튜버 언론인과 함께 우리 남편은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작년부터 기회되면 뵙고 많은 말씀 듣고 싶어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청년 정치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직접 보좌했던 정치인이 바로 전재수 의원입니다. 사실 대선 때는 뭐 치열했잖아요. 각 진영이. 그래서 뭐 맘에 없는 비판 서로 하기도 하고 좀 가혹하게 커트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선거 다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냅니다. 진심이라고 하고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뭐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 1등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뭐 충분히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또 그 마음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언론에서 기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진짜 가는 거 맞냐. 근데 이제 뭐 전화 한 통화 해보면은 이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굳이 전화는 안 드렸었는데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 예, 좋다고 보고 뭐 가셔가지고 뭐 이 앞으로 영부인의 활동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아마 이런 이제 조언도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 좀 듣고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전재수 의원님의 덕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의 농담도 소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방된 청와대를 보니까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안 나오고 싶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자 윤 대통령이 안 보여주길 잘했네 라고 농담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한 오찬 장면부터 보시죠. 많이 오셨어요? 아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고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게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취임사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기대치가 좀 많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만큼 자기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절박합니다. 주기로 한 거 바로 주시죠. 그 대화, 부부간의 대화. 청와대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청와대를 둘러본 후 만약 여기 와서 살았다면 청와대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를 둘러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아내와의 일화를 전하며 속으로 안 보여주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조크
했다는 건데 김수영 교수님,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일부러 부인에게 안 보여줬다, 청와대를. 약간 농담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제 청와대를 둘러보니까 너무 넓고 자연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정말 나가기가 싫었겠구나라는 이제 말을 김건희 여사가 하니까 약간 농담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 이 청와대 얘기가 저는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 있었던 게 뭔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중궁궐 안에서 뭔가 뭐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자꾸 비춰질 만큼 청와대는 굉장히 닫힌 곳이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곳이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는 말을 하는 게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예의가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물론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한 것 굉장히 치적이고 좋긴 한데, 더 이상 이제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그 안은 굉장히 구중궁궐 같은 곳이고 너무나 호화스러운 곳이다라는 언급은 이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 그만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 집무실의 이름을 두고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용궁. 용궁은 어떤가?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했겠죠. 기자들이 대통령실을 용화대나 용궁이라고 부른다. 집무실에 기와가 없어 용화대는 안 맞으니 용궁은 어떠냐라고 이제 농담 삼아 누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궁은 중국집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용궁을 건의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김병민 대변인님? 용산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용화대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제 그 기와가 없으니 용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백악관처럼 무슨 관 이런 이름은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국민자를 좋아하니까 국민관이 어떨까. 중국집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좋은 이름들을 이미 중국집이 다 점하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제가 아는 중국집에 진짜 용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거기. 국민관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5가지의 그 대통령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속 100%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름은 없지 않는가 싶고, 여전히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새롭게 국민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대통령실 환원 절차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에피소드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존재감을 계속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X파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정치권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그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카더라. 소위 증거과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지 말라고. 박지원 원장이 살짝 이제 조크를 섞어가면서 했던 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등골이 좀 묘연해집니다. 서늘해지고 국정원 안에 주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의 조난 자료가 있다. 이른바 X파일이 있다라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공개하면 이혼당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이 자, 그럼 하 의원 내가 공개해볼까요? 하니까 하지 말라 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일단 가장 많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MB 정부 때 정치인 사찰했다. 그걸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 뭐 어디 출입하는지도 다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지금 나돌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님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에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 이번 에피소드
이혼할 의원 많다니까 하태경 의원이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지원 원장은 퇴임하시더니 소설가가 되셨나 보다. 없는 사실을 날조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 논란이 되자 박지원 원장은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아침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서 논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하태경 의원을 방송 전에 제가 이제 전화해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하태경 의원이 지금 체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X파일이 있고 X파일 공개하면 이혼당할 의원들이 많다라는 박지원 원장의 당시 발언은 사실이다. 하지만 뭐 하태경 의원이 반발을 하고 하 의원님 그럼 내가 공개해볼까요 하자 하 의원이 나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언급조차 없었다. 허위사실이다, 소설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박지원 원장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국정원법 위반의 소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과거에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첫 번째는 존재감 가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박지원 원장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이슈를 선점해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하게 잘하시는데 이번에도 등장하시면서 마치 국정원 X파일의 존재가 실존하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호기심은 자극되지만 좀 불편한 시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고 정치인들 사찰해서 불법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현재까지 있을까? 만약에 불법 정보를 하면 삭제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정보와 불법적인 정보가 섞여 있어서 이거를 분리해서 삭제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그 사람이 약점을 잡고 혹여나 나중에 이것을 역이용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게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아무리 이제 약간 농담 차원에서 또는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태경 의원에게 이제 복잡하게 사신 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또 고소고발까지 갈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쟁점은 국정원이 그럼 여전히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그런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의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온당한가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 박지원 원장의 아까 라디오 방송 그 실시간으로 들으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X파일이 있고 이걸 공개하면 이혼할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 예로 하태경 의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뭐 내가 뭐 이혼당할 짓을 했다는 거냐 사실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듣다 보면은 끝나자마자 하태경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좀 흥분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아마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재미있고 위트 있게 예전에 정치 엔터테이너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가에서 핫했던 인물 아닙니까? 지금은 TV만 틀면 사실 민주당 출신 방송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거의 모든 방송을 다 석권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기 전까지 정치인 박지원의 이 활동들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뭔가 좀 재미있게 시청자들, 청취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이 컸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국정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랑했던 게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고 근데 X파일 조난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X파일 조난 자료를 언급하면서 하태경 의원을 끌어다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의구심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자리에 하태경 의원의 대상이 아니라 만약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왔다면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벙지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 방송을 들으면서 하태경 의원 정치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전해지는 모멸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고민하게 됐을 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말 깊이 고개 숙여서 공개적으로 하태경 의원께 사과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낸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능의 소재로 삼아서 언급하는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이다 라는 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얘기를 두고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 하는 의도로 얘기를 했지. 제가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 국정원이 보도자료 냈어요. 강한 유감. 앞으로 국정원 관련 사항에 언급을 자제해라. 아예 국정원 얘기도 하지 마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전직 국정원장 입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나. 공개하고 싶으면 해라. 교도소에서 보면 되는 문제다.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소영 교수님,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엑스파일이다,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윤석열 엑스파일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박지원 원장 인터뷰 내용으로. 그러니까 JTBC와의 인터뷰에서 뭐 딱 부러지게 있다, 존재한다라고 못 박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일인데 사실 저는 이런 정치가 정말 솔직히 좀 외람되지만 저질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질. 왜냐면은 그 자기가 국정원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정보라면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불법으로 취합된 정보도 있고 뭐 합법으로 취합된 정보도 섞여 있다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을 읽어보고 즐기다가 국정원을 나와서는 함구했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함구했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여다봤는데 국회의원들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혼할 사람들 많아.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예. 뭐 그게 꼭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한 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고 하지만 내 정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취합돼서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건수를 잡아서 망신 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협박과도 같은 이런 정치는 정말 전직 국정원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언론에서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엑스파일도 있냐라고 묻자 박지원 원장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군요. 국정원법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냐.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윤석열 엑스파일도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내가 윤석열 엑스파일 있다고는 안 했다. 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엑스파일이 있다. 그럼 이 말만 듣고 보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에 엑스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거를 내용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 정부와 차별화를 두었던 국정원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전부터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국내 정치 사찰, 또 국내 정치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2019년도 12월 달에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내 정치에는 국정원이 일절 개입할 수 없도록 이제 2019년도 국정원법을 개혁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국내 정치 파트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그 각계 분야별로 이제 그 저명하신 분들 인사 파일이 다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쭉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저것을 아마 폐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차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원장께서 이 언론에 자주 나오시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게 전직 국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좀 미칠 파급을 생각을 하면 언론 노출은 좀 안 하시는 게 맞겠다. 굳이 하시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재호 전 의원님 계시잖아요. 제가 이재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끔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새겨들을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역할에 한정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어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취득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별 이게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는 하지 않으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지원 원장이 이걸 잘 아실 텐데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정치 구단이고 국정원장까지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흘린 이유가 목적이 있을까요? 뭐 예컨대 내가 이렇게 위험한 거 많이 하니까 뭐 한 언론은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던데. 그렇다기보다 이제 박지원 원장 정치 스타일이 정치권에 계실 때도 뉴스를 먹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 서셔야 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국정원장까지 하시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 또 이제 여의도로 복귀하고 싶은 지금 민주당에 이제 입당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뉴스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본능이 이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조언을 하시면서 정치 원로로 남아 계시는 것이 좋겠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국정원에 있다는 그 X 파일이 누구 파일이 있는지 예컨대 그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박지원 원장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건지 박 원장의 얘기대로 어떤 연예인과 뭐 썸씽이 있다 박지원 원장 표현이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건지 실제로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대적투쟁 천명, 냉면 목구멍 전면에. 냉면 목구멍은 리선권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기업인들에게 지금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건방지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 리선권이 전면에 서게 됐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 한번 보시죠.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습니다. 대적 투쟁하겠다라고 방송하더니 서해상으로 방사포 쐈습니다. 뭐 ICBM, SRBM, 방사포 있는 거 다 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이거든요. 북한. 아니 코로나 심각한데 이 돈으로 백신이나 맞추지. 뭘 계속 이렇게 발사를 하는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좀 이런 건 원망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재래식 방사포 5발을 또 쏩니다. 국가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하고 계속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흔들기에 나선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흔들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엄정대응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라는 발언을 해서 유명해진 그 냉면 목구멍이 북한의 전면에 섰습니다.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합니다. 대남 대미라인 강경파로 다시 앞세운 거죠. 냉면 목구멍 리선권.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해서 많은 또 패러디도 나왔고 그러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어디로 넘어가냐 이런 반발도 있었죠. 최선희 외무상이 또 임명됐어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향해서 아두나 얼뜨기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던 최선희도 다시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리선권 최선희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순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질문이요. 우리나라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활뚱만한 나무 둥거리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기 또 준단 말이에요. 당시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관념이 없으니까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러지라는 굉장히 또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는 센 척 딜 잘하는 사람이 리성건이에요. 한때 조용하더니 이걸 또 다시 전면에 왔네요, 리성건 등이. 그렇죠. 이제 통일전선부라는 게 대남 공작하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남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통일전선부장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리성건 굉장히 강경파를 그 자리에 앉았죠.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굉장히 조롱에 섞인 말들도 거침없이 쏟아내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성건이고 지금 또 외무성에는 그 리선이 일 부상을 다시 이제 외무상으로 아예 이제 격상시켜서 이제 미국 전문가죠. 최선희 죄송합니다. 최선희가 이제 미국 전문가로서 이제 굉장히 강경 노선을 이제 펼치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얼뜨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북미 관계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만들었던 단초를 재송한 막가파예요. 뭐 부통령에게 얼뜨기라고 하고 우리 아까 그 조명균 장관 아닙니까? 개념 없으니까 시계가 주인 닮아 저러지 이러고 총수들에게 목구멍 넘어가는 막가파입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언사를 정말 내쏟는 강경파들을 대남 라인, 대미 라인에 이렇게 전면에 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남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펼쳐 나갈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쨌든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아무 맥락 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정치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만큼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강경 발언들과 인사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워낙 통일연구원 내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약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분석과 식견이 대단하시지만 이제는 좀 뭐랄까 김정은 인사가 저기서 사람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식상해요. 우리 흔히 강경파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 대남 강경 투쟁 노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리선건, 최선희 특히 최선희는 미국 외교 실패로 한번 무책당하고 물러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거기 회전문 인사로 다시 이제 전면에 임명합니까? 북한은 사실 거의 그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 쪽은 계속 인사들이 바뀌죠. 장관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북한은 거의 평생 동안 큰 문책을 당해서 뭐 어떤 숙청을 당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상대방이 이 상황을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측에서도 조금 그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측에서는 계속 사람이 바뀌는 저쪽은 항상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쪽도 좀 식상하긴 하지만 우리도 좀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당 조직비서와 내각 총리를 무릎 꿇게 하고 얘기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지금 조용원하고 김덕흠, 조용원 조직비서고 김덕흠 내각 총리인데 무릎을 꿇고 김정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만 딱 드리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저희들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또 북한 얘기까지 했지만 북한의 이 무력 도발과 어떤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북한의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백신을 못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애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도 지원해주고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만큼 북한 지도부도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또 한편의 생각도 듭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